안녕하세요. 바이크 위의 수필가 수사대입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곽튜브. 그는 어리숙하고 친숙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날카롭다. 시청자를 어떻게 자극해야 조회수가 나오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1년여간 유튜브를 해보니 나를 견주어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실수는 스스로를 가신해서였을까? 사람들의 동정에 기댄 공감 역시 도파민의 순간이었을지도. 그런 곽튜브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말 중에 하나, 박물관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렇다. 유튜브에 박물관이라고 검색했을 때 꾸준히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침착맨의 원본 박물관 밖에 없다. 그런데 난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토바이도 페달도 추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반면 필리핀에서 젊은 남성들의 꿈은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걷는 이 길은 문화적 포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역사 컨텐츠는 또 다른 터부 공간이다. 방송사도 아니고 개인이 왜 갑자기 역사? 대부분은 고리타분하다고 느끼겠지. 돈이 되지도 흥미를 끌지도 못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역사 컨텐츠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욕구를 멈출 수가 없다. 사명감도 경제적 부를 쫓는 일도 아니다. 그저 내가 세상과 재미를 주고받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감을 통한 감동은 통 못 느낀다. 금세 식상해져 버리고 만다. 아니, 식상해질 것 같아 미리 끊어낸다. 하지만 스토리에 대한 공감에는 민감하다. 인과관계에 대한 궁금증, 시간의 서사와 인물의 삶에 대한 궤적에 깊이 빠져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만의 삐딱함을 어깨에 이고 세상을 바라본다. 오늘도 그러한 시선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려 한다. 조선 전기에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이 둘 있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2호 예병 형공, 6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왕들이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고 성리학의 핵심은 역할 질서를 바탕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등등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한계를 알고 역할 의무를 다할 때 성리학 사회가 완성된다. 그래서 정치도 왕 1인에 의한 패도 정치는 지향한다. 정승들은 유능한 인재들인 신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왕은 정승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의 대상은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직분의 시스템에 의해 순응하는 것이 왕도 정치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을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실무 책임자인 6조, 즉 각 분야의 수장들에게 자신이 명령을 직접 하다라고 보고받기로 한 왕이 2명 있었다. 흔히들 휴하화해서 이렇게 부른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다 썰어버린 킬방원, 태종이 첫 번째고 어린 조카를 저세상으로 보내버린 왕이 될 간산, 세조가 두 번째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쟁취한 권력에 긍정적 효과도 있다. 킬방원, 태종은 세종을 낳았고 왕의 간상인 세조는 사실상 성종을 낳았다는 것이다. 진화론적 약육강식의 시선에서 보면 그들의 쿠데타는 조선 초기 국가의 강력한 기틀을 만들기 위한 필요악이었다. 더 나아가 소수를 희생해서 공리를 증진시킨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그러한 변명이 통할 때가 있다. 대한민국의 독립 이후 이승만 정권이 생명을 연장할 때, 박정희 정권이 생명을 연장할 때, 전두환이 강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삼천 교육대를 만들 때도 다 나름의 시대적 명분은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그게 당시 희생을 당하던 소수에게는, 그리고 현대의 인권 개념이 강화된 시민 대부분들이 볼 때 불합리한 일들이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다. 오늘날 남아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을 보면 그건 현대적 독재 체제다. 전 근대의 왕정처럼 절대적 지위의 지도자와 단일 정당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습도 한다. 분명히 그들은 인민공화국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지만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신격화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압하고 언론의 코에 고삐를 달기에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 부른다. 그런데 보시라. 오늘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재도 전체주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의 막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다. 탄핵 이후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던 전 정권의 말로를 보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코로나의 천재지변을 만나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안위를 위협하자 사회 경제적 파산 신고를 받은 국민들부터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공리고 나발이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순간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모두 내팽개쳐진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세조가 어린 단종을 폐위시킨 명분은 조선이라는 신생국가의 지도자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가를 부흥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일 테다. 그러나 그 반대에서 신하들의 권한과 유교의 충절, 신리보다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지키고자 했던 인물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 번쯤 들어봤던 단종과 세조 사이에 사육신, 생육신이 있다. 킬방원 태종의 반대편에는 단심가의 주인공 정몽주도 있었다. 이들이 바로 당대의 개인의 신념, 즉 오늘날의 자본주의처럼 유교의 충절, 왕도를 위해 스스로 정치적 실제적 생명을 던져 스스로를 지킨 사람들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신리와 권세를 차지한 사람들보다 개인의 신념과 명예, 충절을 지킨 사람들이나 희생된 사람들을 더 오래도록 기념한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나름 다양한 국가적 업적을 남긴 세조를 주요 인물로 여긴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고 단종에 대한 연민이나 사육신, 생육신들의 충절을 기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아래, 거의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인물을 찾아 나선다. 이 사람은 사육신보다 먼저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에 의해 숙청된 정승이다. 그의 이름은 바로 황보인. 황보인의 위패를 영천의 한 서원에서 모신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황보인의 본가는 영천이다. 영천 황보시이다. 그래서 아마 영천에 자리한 인고서원이라는 곳에서 그를 위해 분향을 하나 보다. 그는 무려 4왕을 섬긴 신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태종 14년에 문과에 급제했다고 하니 그가 태어난 것은 고려시대였다. 세종 때는 저 유명한 장수인 김종서와 육진을 개척했다고도 하고 문종 때는 신하들의 정점인 영의정에 올랐다. 문종이 건강악화로 2년 만에 병사하기 전 황보인에게 단종을 보살펴달라 유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양대군이 단종을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왕위를 갖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전면에서 그와 맞섰던 자가 황보인이다. 황보인은 믿는 바가 있었다. 당시엔 어떤 큰 죄가 있어도 정승들의 목숨마저는 결코 빼앗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은 주저없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숙청해버렸다. 사냥을 즐겨했던 그에게 흐르는 피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의 사인이었나 보다. 그렇게 식어간 그의 명예는 숙종과 영조의 때에 이르러서야 회복이 되었다. 그 표시로 영조 때 영천의 인고서원에서 그를 배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이후 그의 자리는 사라졌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1년부터 다시 배양되고 있다고 한다. 인고서원은 금호강의 지류와 영천호가 맞닿는 곳에 자리해 있다. 마치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경북의 중심 도시인 대구, 포항, 경주를 잇는 삼각형의 한가운데다. 그래서인지 방문 당일에는 방문객들이 제법 있었다. 나보다 미리 와서 윙윙윙윙 드론을 날리시는 분도 계셨다. 나는 처음으로 드론을 날리는 터라 괜히 위축이 되어서인지 구석진 자리를 찾았다. 전망대인 종대는 경사진 계단에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과거 정몽주가 자주 낚시를 했던 곳 인근이라 조옹이라는 명명을 했단다. 첫 비행의 결과물은 제법이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와 신구 서원의 형태, 반대편에 형성된 마을의 전경도 슬금슬금 눈에 잡혔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서둘러 드론을 제자리로 불렀다. 땅으로 내려온 시선은 먼저 은행나무로 향했다. 무려 500여 년이나 살아온 나무. 우리의 인생으로 치면 어느 만큼이나 달려온 걸까? 품종이 다를 수 있지만 도로가에 심긴 은행나무와 비교가 된다. 마치 바닷속을 자유로이 헤엄치며 수명을 헤아리기 힘든 바다 거북, 그리고 누군가의 어항 속에서 인간의 실증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관상용 거북과 비교를 해본다. 은행 옆으로는 선주교가 자리했다. 애당초 정몽주를 기리러 간 것이 아니었기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했다. 선주교라 하면 여말 선초와 관련된 사적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개성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영천에 자리하고 있었다. 모습도 제법 그럴듯해서 이리저리 돌아보니 일종의 모조품이었다. 유교에 대한 숭상은 분단 이후에도 멈출 수 없었기에 영남, 영천 출신인 정몽주를 분향하는 임고서원에 그의 흔적을 진하게 남겨놓은 것이다. 남한의 선주교를 뒤로하고 본래의 목적인 서원 내부로 향했다. 특이한 점은 서원이 얕은 산 경사면에 있어서 건물마다 높이가 달랐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봤던 서원들과는 사뭇 달랐다. 마치 사찰의 형태를 보는 듯 했다. 서원에 들어서니 강당이 보인다. 대개 강학제가 정면에 있고 기숙사인 동제와 서제가 좌우로 늘어져 있다. 임고서원의 형태도 다르진 않았다. 구서원과 신서원이 합쳐져서 멀리서 볼 땐 제법 규모가 있어 보였으나 가까이 보니 사실 간촐했다. 서원 내부가 텅 비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사찰은 기거하는 분들과 오가는 분들이 늘 있지만 오늘날의 서원은 상주 공간이 아니다. 때문에 이미 쓸모가 없어진 공간이지만 고리마다 걸린 자물쇠가 더 마음을 묵직하게 했다. 사실 옛 선비들의 강학터인 서원 자체보다는 인근에 만들어진 교육관인 충효문화수련원이나 대소강단 합쳐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포온연수관이나 고서적과 각종 영상물로 꾸며진 포온유물관이 훨씬 화려하다. 충효관에서는 유교적 전통을 기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 안내 책자를 보면 오늘날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이고 또 언젠가는 또 다른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문화적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온유물관에 있는 수많은 한자 서적들을 보며 우리나라 수천 년의 역사시대, 그 자료들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당대의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해야 할 것들인데 갈수록 이러한 것들을 해독 및 해석할 사람들이 줄어들겠구나 싶었다. 아마 수십 년이 지날 즈음에는 이것들을 연구하는 대부분은 인공지능뿐이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옛 역사를 더듬는 것은 과연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인지 까지 생각해보면 왠지 모를 섬뜩한 생각까지 떠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옛 것을 더듬는 일은 결국 오늘날의 우리를 살펴보는 일이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일이기도 하다. 마치 궤도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자처하는 역할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역사 탐방은 일종의 역사 커뮤니티가 될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역사에 관한 전공자도 전문가도 아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이러한 몸짓은 문학과 사회학을 공부한 큰 틀에서의 인문학자로서 무언가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고 나의 쓸모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안간힘과 맞닿아 있다. 다만 처음 기획했던 황보인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 알고 보니 임고서원은 포온 정몽주를 위한 서원이었다. 긴 이야기를 여기서 끝맺어 본다.
다음 역사 탐방이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도 이 끈을 놓지 않기를 다짐해 본다.